반갑습니다.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유니스트 PD 유남주입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순옥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날 강의를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 맡은 주제는 혈관 건강입니다. 이에 앞서 제 소개를 잠깐 해 주셨지만 어 저는 평범하게 20여 년 동안 전업주부로 있었습니다. 저는 간호학을 전공은 했지만 이 전공은 살리지 못하고 유니티에서 지금 잘 활용하고 있는 듯합니다. 유니스티를 처음 접했을 때 '아 건강은 유니스티로 내가 잘 챙기고 시간과 노력을 유니스티 안에서 들인다면 내가 미래는 멋지게 준비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으로 결정하고 지금 사업을 멋지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혈관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제 건강 이야기가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오늘의 1 시간 정도의 함께 나눌 순서는 첫 번째 한국인의 사망 원인 순위, 두 번째 생명의 혈관 건강 지표, 세 번째 인바디와 건강 100세, 네 번째 필그레이트 쉐이브 10 순서로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망 순위는 단연코 암인데요. 암은 한 가지 암을 집계한 게 아니라 모든 암을 집계를 해서 1 위로 놓은 것이고, 그다음에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알츠하이머,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 이렇게 단일 질병으로는 심뇌혈관 질환이 압도적으로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뇌혈관 질환이 위험하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심혈관 질환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그리고 동맥경화증을 유발하는 선행 질환인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을 모두 통칭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고 하는 심근경색증과 협심증 등으로 많이 사망을 하고 있고, 뇌혈관 질환인 뇌졸중, 즉 뇌출혈, 뇌경색으로 사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맥경화증을 유발하는 선행 질환인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으로 많이 사망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혈액 순환 장애를 일으켜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우리 한국의 10대 사망 원인에 속하는 것들이 거의 심뇌혈관 질환에 속하는데요. 올해 4월에 가수 현미 선생님이 85세로 돌연 심장마비로 사망하셨습니다. 이날 날씨가 쌀쌀했고, 그리고 일교차가 좀 심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만성적인 기저질환, 아까 말했던 선행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주로 그 몇 주 전에는 탄수화물을 주 식사로 했을 가능성을 한번 추정해 봅니다. 그랬을 때 허혈성 장 질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소화불량이라는 그런 증상을 느끼면서 그것이 또 동맥을 폐쇄하거나 혈전 등을 일으켜서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그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날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희 친정 엄마가 이 같은 날에 쓰러지셨습니다. 똑같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성적인 기저질환이 있었고, 그날 일교차가 너무 심했고, 그리고 비도 왔었고, 그리고 물어보니 탄수화물을 좀 참았던 탄수화물을 많이 드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모든 복합적인 것이 겹쳐서 어떤 증상이 있었냐면 말이 어눌해지고 편마비가 왔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선릉센터에 그날 있었고 그 소식을 접했을 때 119를 먼저 부르고 그다음에 제가 뭐라고 요구했냐면 "어서 빨리 C 플러스 두포에 오메가3 5 알을 드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10분, 20분 후에 어떤 전화가 왔었냐면 119 대원으로부터 지금 어머니가 모든 바이탈 체크 결과가 정상이시다. 그리고 말씀도 너무 잘하신다. 그리고 마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면서 감사했는데 바로 이렇게 우리 유니티 제품은 우리 스튜어트 회장님이 말씀하듯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걸 제가 가족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직 치유 과정에 있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제 말을 참고하여서 좀 도움이 되고 케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의사들이 말합니다.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일반적으로 다 말하는 것이 생명의 혈관 건강 지표가 있다. 그게 바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이다.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병을 관리한다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질병관리청에서도 혈압과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체크하세요. 그것이 심혈관 질환의 주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크하고 관리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처음에 선행 질환이라고 하는 당뇨, 이상 지질 혈증, 고혈압 등으로 우리가 혈관에 지방이 축적되거나 침착되고 섬유성 플라그가 생기면서 점차 동맥 경화증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혈관은 아주 중요한데요. 왜 아플까? 라는 책도 참고가 많이 되고 환자형병 그리고 혈관을 알아야 건강이 보인다. 모세혈관, 건강의 핵심 이런 책 등을 보면은 혈관 미인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얼굴은 미인이라고 표현을 해도 혈관을 미인이라고 표현은 좀 생소하시죠. 근데 그럴 정도로 혈관은 너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혈관 미인이어야 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혈관 미인, 그리고 노화는 혈관을 타고 온다. 혈관 건강이 수명을 좌우한다. 인간은 혈관부터 늙는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제가 잠시 이 책들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동안 의사 선생님이 모세혈관, 혈액순환이 안 되는 요인으로도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을 말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제 얘기를 좀 하면은 10대, 20대, 30대, 40대 항상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럴까 항상 몰랐고 몰랐습니다. 결혼해서도 몰랐고 근데 항상 만성 피로로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피 검사를 하면은 그냥 빈혈기가 있다. 그 정도만 나오고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늘 그냥 피곤한 몸으로 살았고 가정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알차게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가정주부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큰 굵은 혈관, 즉 아까 간상동맥 이런 질환을 일으키기 이전에는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모세혈관에서 산소와 영양 공급을 간상동맥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세혈관의 중요성을 조금 말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세혈관에 큰 손상이 있었더라고요. 10대, 20대, 30대, 40대에. 그래서 저도 사실은 협심증이 지나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40대였는데 어느 날 여름이었는데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고 아파오는데 한 5분 못 가서 풀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행히 119 부르지 않고 병원도 가지 않았지만 그냥 알고 있는 상식으로 협심증이 왔다 갔구나. 그러면 근데 지금은 제가 알죠. 왜 내가 또 피곤하고 힘들었나. 그게 바로 모세혈관이 손상이 어릴 때부터 되고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혈관이 손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한번 체크할 수 있는 18가지를 제가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증상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느 순간부터 한 30대부터 혈관이 팔에 도드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추측해봐도 아시잖아요. 혈관 안에 제가 이상지질혈증이라고 지금은 판단하고 알고 있지만 그때는 그걸 잘 몰랐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혈관에 그 여러 가지 지질이 끼면서 아무래도 혈관이 살겠다.
피가 계속 순환이 잘 되려고 했다 하면서 혈관이 도드라진 거예요. 그래서 없었던 혈관들이 팔에 이렇게 도드라지는 그런 증상이 있었고, 그리고 다리 쪽으로 쉽게 멍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멍이 든 걸 보면서 내가 언제 부딪혔지? 왜 멍이 또 생겼지? 이러면서 계속 다리에 멍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 그리고 제가 항상 1년 내내 감기를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니게 감기가 잘 걸리 항상 피곤한 건 기본인데 항상 감기 쉽게 들어오고 잘 낫지 않고 1년 내내 달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발이 차고, 그리고 나중에 인제 그걸로 해서 끄시면 좋은데, 제가 유니스티 만나기 전에 약간 갱년기 증상이 딱 그 폐경 이전 5년 전부터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전부터 제가 그런 갱년기 장애 증상이 있었는데, 얼굴 홍조가 이렇게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또 불면증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1-2 시간 자면 고마울 정도로 막 뇌가 살아 있어서 뭔가 막 어수선하면서 머릿속에서 교감신경이 항진이 된 거죠. 그래서 자율신경이 무너지면서 또 모세혈관도 손상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이 적절히 전달되지 못하고 작용하지 못했던 저의 몸이었는데, 지금은 다 알겠으나 그때 당시에는 제가 모르고 이러한 증상으로 쪼끔 삶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 생명의 혈관 건강 지표가 3 가지라고 말을 했는데, 거기서 제가 이상 지질 혈증, 제가 앓고 있었던 그거를 말하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표현을 할 때 고지 혈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올바른 표현은 이상 지질 혈증이 맞습니다. 어 이상 지질 혈증이라고 하는 것은 혈중에 총 콜레스테롤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증가된 상태이거나 HDL, 이 콜레스테롤이 감소된 상태,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강의의 질환명이기 때문에 이상 지질 혈증이라고 하는 게 맞고, 단순히 내가 그냥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만 높다 그러면 고지혈증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나, 대부분은 이게 같이 가기 때문에 이상 지질 혈증을 이라고 표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니티 통합 컬러링에서 나오잖아요. 당신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알고 계신가요? 건강은 혈관 건강부터 시작하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장수하고 무병장수하려면 이렇게 혈관 건강을 챙겨야 한다는 것을 다시 또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 지질혈증,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당뇨병이 있는데, 당뇨병도 무서운 것이 합병증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제일 가는 혈관, 즉 모세혈관부터 망가집니다. 그게 이제 합병증으로 나타나잖아요. 우리 몸에서 가장 가는 혈관이 신경에 영양 공급, 혈액 공급을 합니다. 근데 그 가는 혈관이 망가지는 그 당뇨병을 한 5 년, 10년 정도 앓게 되면 신경에 이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망가지게 되면서 신경이 손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세혈관 덩어리인 눈, 뭐 콩팥 이런 곳으로 미세혈관 합병증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미세혈관이 이제 손상이 된 뒤로 이제 심장이나 뇌 쪽으로 해서 합병증이 와서 사망에 이르는 것이 당뇨병입니다. 그리고 고혈압인데요. 고혈압은 우리가 이것도 계속 방치하게 되면 아까 사망의 원인이 된 그 뇌졸중이나 심장 질환으로 사망에 이르는 것이 고혈압이 있을 때가 없을 때보다 2.6배 더 높다라고 하는 통계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3 가지 혈관 건강의 주범인 3 가지를 알아보았고, 우리가 요양원이나 혈액 투석하는 거를 재발하지 않길 바라고, 치매에 걸리지 않길 바라고, 그리고 아까 뇌졸중과 아까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었죠. 뇌졸중, 심장마비 등으로 이런 치명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항상 누구나 바라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소개할 이 오늘 제 혈관 건강에 답이 나중에 나오리라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상 범위의 피 검사를 했을 때 알아야 될 것이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그리고 공복 혈당, 당화 혈색소 등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 아까 3 가지 말한 것을 만성 진행성 질환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 완치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약으로 우리가 고친 환자는 없기 때문에 이게 그냥 만성으로 진행하는
질환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당뇨 환자는 혈당만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병원에서 의사들에게 처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저에는 우리도 알고 있는 오늘의 답인 인슐린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질병관리청이 2023년도에 국민건강 영양조사를 분석했는데 고혈압 환자, 당뇨 환자, 질증 환자 30%에서 자기가 자기 병을 모르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나타난 겁니다. 제가 바로 그랬잖아요. 저도 빈혈이구나, 피곤하구나 이것만 알았지 내가 내 병을 모르고 몇십 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학창 시절에도 항상 피곤했고 공부하는 중에도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렇게 살았잖아요. 제가 그것을 나만 그러는 게 아니고 많은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30%가 내가 내 병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만성 질환은 이제 말하면은 과도한 체중,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의 증가, 그리고 혈중의 고인슐린 혈증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대사 질환이라고 하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 이걸로 아까 그 혈액 수치가 있었지만 인슐린 저항성, 고인슐린 혈중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대사 증후군이 나타나기 이전부터 이게 나타나는데, 훨씬 전부터 나타나는데 이거를 표현할 길이 없고 병원에서도 이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치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질병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제 당만 그 수치에서 항상 고혈압도 마찬가지로 수치에서만 조절을 하다 보니 문제 해결이 안 되는 만성 질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원인이 과도한 체중, 그다음에 인슐린 저항성, 그다음에 혈중 고인슐린 혈증이 함께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원인은 지금 현대 정제된 탄수화물이 주범인데, 얼마나 많이 먹고 있고 우리 식탁에나 주변 환경에 잠깐 가게만 나가도 모두 이렇게 탄수화물 천국입니다. 인위적으로 가공 과정을 거쳐서 영양 성분들이 대부분 다 제거가 되고 오직 단순 당 비중을 높인 그러한 그냥 탄수화물이죠. 포도당, 과당, 설탕을 주로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탄수화물을 배제하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는 게 절실합니다. 그 이유가 또 우리가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잖아요. 지금 혈당의 수치를 낮추려고 주사한 인슐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더 심각해지고, 그리고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 맞을수록 인슐린 저항은 더 커지는데 당뇨 환자에게 오히려 이렇게 새로운 인슐린 주사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게 악순환의 고리가 현실이고, 그리고 또 소아 당뇨라고 하는 1형 당뇨, 1.5형 당뇨 등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자가 면역 질환, 희소 질환, 난치병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소아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조사에 따르면 전 연령층에서 1형 당뇨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하는 것이 인슐린 주사. 이게 매 끼니마다 적정량의 인슐린 주사를 어린이집, 초등학교에서도 이렇게 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인슐린 펌프라고 하는 인공 그 췌장을 국가에서 일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이렇게 소아나 그다음에 초등학생도 인슐린 펌프로 혈당 관리하는 이런 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삶의 질이 떨어질까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다시 알게 됩니다. 인슐린이 없이 제1형 당뇨, 그리고 임신성 당뇨, 제2형 당뇨까지 치료를 한다는 현대인의 질병으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책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지방의 진실, 케톤의 발견이라는 책입니다. 일본 무네타 의사가 저술한 책인데 인슐린 없이도 우리 현대인의 질병이라고 하는 또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책 내용이니까 한번 소개해 보면서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 케톤 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후루카와 박사, 일본 의사분인데 이분이 우리가 알다시피 암세포는 포도당을 먹고 산다.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먹고 산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것을 착안을 해서 일본 국립암센터에서 암센터에서 조사했어요.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암 발병률이 얼마나 높을까라고 조사했더니 엄청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드러났고 그래서 이 케톤 혁명 책에서는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루었냐면 탄수화물 95%로 제한을 해서 이렇게 환자들에게 했을 때 암세포를 사멸하는 그런 임상 연구,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과 그런 식이요법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슐린이 없는 상태여야지 지방을 태우게 되고 그리고 우리 지방 대사가 현저히 촉진이 되는데 그거는 낮추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슐린을 낮추는 방법으로 이렇게 당질과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거 그리고 비만 환자들은 그 내장지방, 유리지방산, 중성지방, 즉 비계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은데 이게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또 만성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만 환자는 몸무게보다 체지방 위주로 빼게 하는 그런 방법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아까 식이로 말하면 당질 탄수화물 제한을 하고 그리고 간헐적 단식입니다. 16시간을 공복에 노출했을 때 우리 인슐린은 아까 말했듯이 인슐린 자체가 없어야지 우리 몸이 지방을 태우는 몸이 되는데 살을 잘 빼게 되고 지방을 저장하지 않게 되고 중년 뱃살을 없애게 만드는 게 인슐린이 그 혈중에 고인슐 혈중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굶는 게 좋은 거냐? 그건 아닙니다. 11시간을 굶게 되면 뇌는 들어온 음식을 지방으로 빠르게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요 현상이 되고 오히려 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굶는 거, 11시간 굶는 거, 너 많이 굶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건강해질 거야, 뱃살 빠질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한 끼만 건너뛰는 식사, 즉 16시간 우리가 공복기 지키는 걸 추천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덜 먹는 것으로 내 몸이 긍정적으로 덜 먹는 것으로 인식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속아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인슐린 수치가 낮아지고 지방을 태우는 그러한 시간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아까 수명의 사망 원인이 많이 되었던 암이나 심혈관 질환이 낮춰지고 인슐린 민감성이 높아지고 산화 스트레스가 감소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우리 대사증후군, 즉 당뇨,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비만 이것이 혈관 건강의 지표이고 이것이 계속되었을 때 대사증후군 합병증으로 심혈관 질환, 뇌관 질환, 암 등을 위험률을 크게 높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말한 그 비만의 문제, 체지방, 내장 지방을 감소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민감성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고인슐린 혈증을 혈액중에 인슐린이 낮아지게 하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면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피 검사를 먼저 해야 되겠죠.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항목들을 검사하고 그 다음에 허리 둘레도 한번 재보시고 인바디 검사를 추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관상 뱃살, 복부만 봤을 때도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좀 있는데요. 한번 말씀드리면 뱃살을 구성하는 지방이 크게 이제 피하 지방, 내장 지방, 즉 체지방이라고 하죠. 이렇게 나누는데 피부 밑에 바로 있는 피하 지방보다 내장 사이사이에 껴있는 내장 지방이 훨씬 건강에 안 좋은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내장 지방이 전신에
염증성 물질을 분비해서 아까 말했던 뭐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즉 전신 질환을 유발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분을 할까? 보시면은 배 모양을 보면 윗배는 들어갔는데 아랫배만 볼록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피와 지방이 쌓이고 있는 단계이고, 그 다음에 그게 더 나아가 배가 공처럼 동그랗게 윗배 아랫배가 전체적으로 둥글게 나왔다면 이제 내장 지방이 많이 쌓였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우리가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윗배와 아랫배가 모두 조금씩 볼록볼록 잡히는 뱃살이 있다. 그러면 내장 지방, 피하 지방이 모두 쌓인 상태로 가장 위험합니다. 저는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수치가 있는데, 이제 피 검사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중성 지방과 HDL 콜레스테롤을 딱 가져와서 인슐린 저항성 수치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제가 우리나라 기준 콜레스테롤 수치 바로 알기 그 캠페인에서 말하는 그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중성 지방 나누기 HDL 인데 중성 지방을 거기서 공부하는 게 150 이하를 말합니다. HDL을 60을 말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2.5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인슐린 저항성 수치가 2 이하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시 중성지방을 100까지는 떨어뜨리는 게 좋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았고, 중성지방 TG가 100이었을 때 100 나누기 HDL 60을 하면은 1.6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2 이하이고 우리가 이제 1.5 이하가 더 좋다고 하는데, 그 적정선 정도가 있는 거가 중성지방이 한 100 정도. 저는 이 정도 되어야 되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고, 저 같은 경우 중성지방이 64, HDL이 58입니다. 그래서 1.1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좋아할 게 못 되는 게 나중에 보시면 이거는 수치가 좋은 편에 속하나 다른 부분은 제가 문제가 있음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의미한 것이 또 뭐냐면 HDL하고 콜레스테롤 비율입니다.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 HDL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 이름명은 HDL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30% 이상일 때가 좋고요. 건강한 편에 속하는 게 한 25%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를 해봤을 때는 58 나누기 제가 총 콜레스테롤이 220입니다. 높은 편이죠. 그래서 26%가 나왔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거를 30% 이상 높이려면 총 콜레스테롤을 좀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뭔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여기 타이틀에 썼듯이 100세 이상 내가 장수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알 수 있는 것이 HDL 비율인데, HDL 비율을 계산하는 것이 HDL가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알고 있으면 이 계산을 하게 된다는 건데, 100세 이상 장수할 수 있는 사람은 HDL 비율이 30%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저는 26입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실망했습니다. 나는 아직 100세까지 살 수 있는 몸은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100세 이상까지 살 수 있으려면 30% 이상까지 HDL 비율을 높여야 되는구나. 그래서 총 콜레스테롤을 좀 낮추는 그런 방법을 제가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근데 이 HDL 비율이 높은 사람들이 운동선수들이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이 많이 그러는데, 중거리 달리기 선수가 36%, 그리고 레슬링 선수가 38%, 역도 선수가 31%로 이렇게 높게 나왔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100세 이상 장수할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HDL이 올리는 게 너무 중요한데, HDL 우리가 아시죠? 임상 결과 나온 거 1만 올려도 향후 10년간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이 3% 줄어든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HDL을 높이든 총 콜레스테롤을 낮추든 이렇게 하면은 30% 이상이 되었을 때 나는 100세 이상 살 수 있겠구나. 이걸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동안에 그 심혈관의 사건이나 사망으로 남녀가 이런 사망이나 사건 사고가 있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 아까 HDL 비율을 검사를 해 보았었습니다. 무조건 HDL이 높은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HDL가 총 콜레스테롤 비율, 그리고 중성 지방과 HDL 비율, 이게 우리 심혈관 질환을 측정하는 우수한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을 저항성을 알 수 있는 중성 지방과 HDL 비율이 특히 심혈관 질환의 우수한 지표라고 전문가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바디를 제가 분석하는 방법을 저도 배우면서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인바디 를 측정하여 봤더니 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체성분 분석이 처음 위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체중, 골격근, 체지방량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모양이 제가 지금 표시를 한 게 보라색으로 C자 모양으로 나오면 안 좋은 모양입니다. 저는 아직 제 몸 개선할 부분이 너무 많구나라는 걸 또 알게 되었고, 체중은 높은데 골격량은 적고 골격 근량은 적고 체지방량은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C자 모양이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건강에 좋은 모양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 모양, C자의 반대 모양으로 우측에 C자 모양이 되었을 때 건강한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체중은 좀 낮고 골격근은 높고 체지방량은 적고 이렇게 반대의 C자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인바디 모양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비만 진단으로 BMI가 나옵니다. 이거는 몸무게하고 키로만 알 수 있는 체질량 지수인데, 이거는 한 20 정도이면 표준에 속합니다. 이거는 이것보다 더 자세한 것이 뭐냐면 체지방률입니다. 그래서 체지방률을 꼭 따져야 하는데, 체지방률이 제가 여자 기준으로 말을 하겠습니다. 남자 이주 기준하고 또 다른데 20에서 23, 저는 그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좋은 게 절대 아니고 나의 이 뱃살 빼야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구나라는 걸 절감하게 되었고요. 20에서 23이면 보통 몸이 좋네 이렇게 소리는 듣습니다. 하지만 복근이 살짝 보이려고 하는 그런 시작 구간이긴 한데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퍼센트이고, 16에서 17 정도 여성 기준 그렇게 되었을 때 여성 피트니스 모델, 피팅 모델이 될 수 있고, 근육의 모양이 아직 잡혀 있고 근육의 혈관도 살짝 보이는 건강한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20 이하, 19, 17, 16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제가 필그레이트 하고 있는데 해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100세 이상 장수 그 비율에 닿지 않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이렇게 정확하게 수치로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저에게 해결할 점이 아직 많이 남아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 인바디에서 마지막 내장 지방입니다. 저는 이제 6이 나왔는데 균형형이라고 했어요, 지방이. 하지만 피하형 지방을 가지면 더 좋겠죠. 이게 5부터 1에서 5 사이가 피하형 지방입니다. 저는 6이지만 표준이라고 했지만 빼야 될 뱃살이 많기 때문에 한 3 정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해서 인바디를 다 소개를 했고요. 오늘의 사망 원인, 아까 뇌, 심혈관 질환, 이 모든 것이 만성 대사 질환으로 시작이 되었고, 근본 원인이 아까 인슐린 저항성, 고인슐린 혈증 등을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거는 원인이 다르지 않을까 하는 것들, 임신성 당뇨, 지방간, 피부에 나는 쥐젖이나 검은 띠로 착색한 그런 검은 띠, 그리고 불임, 난임, 다낭성 난소증, 그리고 불면증, 그리고 염증, 암, 통풍, 심장 결석, 불안, 이 모든 것이 인슐린 저항성에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때 빅맨 박사님이 말했듯이 인슐린 저항성이 뭔지 알아야 되고, 이 원인이 어디서 비롯되었나를 알아야 되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떻게 특정 하나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지금 다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그레이트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간헐적 단식 16시간 공복기 너무 뭐 11시간 이렇게 넘치는 것도 좋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16시간 정도 공복을 지키고 8시간 내에 두 끼를 식사를 하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지방을 연소하기 시작하는 시간이 12시간부터이고 16시간이 되면 지방이 빠르게 소모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제품으로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렇게 식사하고 한 3-4시 정도로 모든 걸 끊는 거를 지금은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녁에 늦게 먹었으면 다시 16시간 공복을 지켜 갖고 다시 이렇게 시작을 하는 스타트를 다시 시작하는 그런 식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는 항상 C 플러스나 S 등 해서 두 포를 해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아침에 유니마트의 레몬 진저를 마시는데 수시로 조금씩 한 포를 물을 많이 해서 마십니다. 그러면은 공복기도 달래지고 체지방도 태우면서 뇌를 깨우는 그리고 배가 고픈 것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 유니마트의 레몬 진자에 중요한 4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뭐 아까 뇌도 깨우고 체지방도 태우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데 성분만 소개하면 클로로겐산, 테오브로민, 또 마테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LC 베이스가 우리가 아까 높았던 혈당과 인슐린 가다 이게 몸을 망치는 원인인데 이거를 우리가 탄수화물을 안 넣어주고 지방과 단백질을 넣어주면서 케톤이 또 지방을 태우게 만드는 그런 원리로 만들었는데 든든하고 그리고 한 끼 식사로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식사 전에 두 포를 먹는 C 플러스는 알다시피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콜레스테롤 흡수를 또 줄이고 또 흡착해서 배출하는 그런 역할까지 하면서 그리고 단세 지방산을 만들어서 지방이 축적되는 것도 억제하고 그다음에 지방을 많이 소비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유익한 그러한 제품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필그레트 쉐이브 10 스튜어트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돈이 아닌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체계적이고 훌륭한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교육을 해주고 우리의 고객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선보이고 나중에는 고객이었던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사업자가 됨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게 된다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우리의 생활 습관을 분명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30, 40%가 인슐린 수치가 1.5 이상, 아마도 3 이상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단순히 숫자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뒤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출의 10배를 높이고 싶다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한 가지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바로 쉐이브 10. 10명의 사람을 구한다면 가능할까요? 우리가 우리 직대에 12레그, 쉐이브 12, 10명, 12명의 사람을 찾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설명을 하고 이분들의 인슐린 수치를 1.5 미만으로 낮추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10명, 12명이 아니라 거기에 열의 10배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인슐린 수치가 2 이상인 사람이 1,50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수치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샘플링을 통해서도 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10%를 대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출 수 있다면
1,500만 명의 10%인 150만 명의 새로운 고객을 우리는 얻을 것이고, 그러면 150만 명의 고객들이 우리 본인들의 인슐린 수치가 낮아지는 것을 직접 보면서 우리 유니스트의 나의 파트너가 되지 말라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필그레이트 쉐이브 10이 우리 유니스트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품들을 그저 많이 팔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건 너무 지루하잖아요. 이 사업을 하는 이상 우리는 단순히 한 품목, 단순히 여러 개를 파는 그런 슈퍼마켓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계속한다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고, 정말로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고 한다면 그들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나 스스로만 두려워하고 할 때는 나 스스로만 도우려고 한다 할 때는 다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들에게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베푼다면 우리가 절대 두려워할 리가 없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그런 슈퍼마켓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바꾸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업자가 되는 순간 세상의 문은 나의 것, 또 여러분의 것으로 활짝 열릴 것입니다. 이상 스튜어트 회장님이 말씀하신 말을 그대로 한번 저도 너무나 읽어도 와닿는 말이라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12레그 그리고 10,000명의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함께 아까 말한 대로 사랑과 애정 또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삶의 자세, 이런 자세로 함께 나아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